안녕하세요. 최성숙입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요, 미술치료 과정을 지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그 폭력 피해 여성분들하고 같이 인턴십 카페를 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독일차 아시죠? 예, 한국 분들이 많이 타고 싶어 하시는 독일차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사원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지난번에 미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미술 치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그런 것들을 말을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미술 치료 현장에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저도 이제 중3 아이를 키우는 애 엄마인데요. 힘드시죠? 다 이렇게 힘드시죠? 그러면, 정말 힘들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 그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하실, 그 세월호, 안산시 단원구의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안산시 단원구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는 이제 미술 치료를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의 이제 저의 꿈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어떻게 이제 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기대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이제 저도 중3짜리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살고 있는데요. 많이 힘드시죠? 저도 이제 아이가 중2를 지나면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핫 이슈잖아요. 중2 아이들이 무서워서 뭐 북에서 못 내려온다는 둥. 그리고 이제 중2 아이들이 되게 대하기가 어려운데 그중에서 이제 특히 더 어려운 게 애들이 이제 사춘기 아놈이 시기기도 하지만 거기에다 저희가 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학업을 이렇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가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엄마들하고 애들하고 계속 이제 힘든 게 뭐가 있냐면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애들이 이제 우울해지고 엄마도 우울해지고 근데 이제 우울이 감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의 감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의 한 형태로서 이제 막 이렇게 관계가 힘들어지면서 이제 정말 심한 경우에 자살까지 이르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실제 이제 저희 미술치료실에 오는 이제 분들 보면 이제 일단 뭐 제일 궁금해 하시는 강남 아이들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아이들이 학교를 거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도 되게 성공하셨고 뭐 여러 가지 다 어려운 게 없는데 애들이 거의 40일째 막 이렇게 학교를 안 간다거나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지금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현재 치료하고 있는 내담자 중에 한 명이 강남 아이긴 하죠. 근데 미국에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되게 훌륭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미국 대학에서 이제 부적응이 돼서 지금 무기력해진 상태로 해서 지금 저하고 한 6개월째 같이 미술치료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제가 교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거랑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난 아이들이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이제 미술치료 현장에서 만나는 상담을 통해 만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들과 별반 이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성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서울시에 있는 교육청 중에 4개의 교육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4개의 교육청에서 고등학생을 400명을 뽑아갖고 너희 가장 힘든 게 뭐니? 하고 이제 설문조사하고 이제 연구를 했죠. 근데 애들이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학업 스트레스하고 교우관계 스트레스가 제일 힘들어요. 하고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고민하는 논문이 이제 2014년도에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나 뭐 교육이나 이런 걸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제 제가 미술 치료를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 중에 재벌가의 친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상위 1%라고 하는 이제 부를 가진 그분들의 자녀들을 제가 이제 미술 치료를 하고 같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갔던 그 이제 재벌가는 이제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이제 그 여기 수원에 있는 재벌가도 있으시고, 네, 기흥에 있는, 네, 그리고 뭐 S로 시작하는 기업도 있고 여러 이제 기업 중에 3대 기업 중에 한 군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제가 미술 치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의 선생님들을 제가 보면서 도대체 무슨 교육을 시키나, 이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 또 미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재벌가 같은 경우에서는 교육이 대부분 뭐 학습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자아 찾기에 대한 교육을 되게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나는 누구지? 그다음에 나는 뭘 할 수 있지? 이런 교육들이 주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대부분 선생님들이 물론 많았는데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입식 교육, 그냥 말로 하는 교육, 그런 교육이 아니라 경험주의 교육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직접 해보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시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이나 청각, 이 모든 거를 다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제 저희 자식도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레지오 에밀리아식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아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전쟁이 나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마을이 갑자기 고립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부모들이 다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자 해서 그때부터 무슨 교육을 했냐면 아이들의 니드가 가는 곳, 그러니까 아이들의 관심이 가는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게 시각이든 미각이든 촉각이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아이들이 관심 가는 부분을 그냥 부모들이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이제 지금 유아교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달되어 있고 미국이나 뭐 이런 데까지도 많이 퍼져 있는데, 그래서 이 교육을 프로젝트식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그 재벌가나 상위 1% 그 집에서는 물론 돈은 되게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도 들기도 하고 이렇지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뭘 생각했냐면 아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그거를 주입식이나 어느 공간에 이렇게 밀어서 넣어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오감을 다 사용해서 가르치게 할 수 있는 교육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재벌분들보다 좋은 거는 시간이 많잖아요. 돈은 없지만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아이하고 항상 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오감을 만족시키는 교육, 그리고 아이의 관심이 가 있는 데에서 거기에서 출발하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애는 사실 요리로 이렇게 특성화가 되어 있는데 요리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는데, 그래서 요리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거의 중3인데 밥을 자기가 해먹을 정도로 훌륭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늙어도 아이한테 밥은 잘 얻어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저희가 학업 스트레스 이런 거 이렇게 작은 되게 마이크로한 부분, 이런 미시적인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아이들은 100년을 살아야 돼요. 지금 평균 수명이 100년인데 저도 이제 교수잖아요. 근데 제가 교수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고요. 지금 제가 45 오는 동안에 직업이 4번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보면 100년 살 아이들인데
걔네들한테 공부를 시키고 무언가를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많이 오래 가봤자 20년, 25년을 갈 텐데 그러면 나머지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이제 고민. 그리고 이제 제 그 학교에서도 보면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되게 이렇게 많이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학생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강의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뭐 몇십 년씩 공부를 하시고도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이제 그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한테 공부해.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고민들이 그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아이들은 100년을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직업은 분명히 5개 이상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제일 정말 그 역사상 지구의 역사상 최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다들 뭐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하고 사람들한테 한 말이 너에게 잘해주고 남들에게 잘해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너무 돈을 인류 역사상 자기가 가장 큰 성공을 했고 돈에 있어서는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는 돈 모으는 데만 급급해서 정말 자기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아파서 누워있는 상황에서 뭐였냐면 그러니까 운전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었는데 돈 모으기에 너무 급급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어마어마한 침대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나처럼 이렇게 살지 마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성공을 꿈꾸고 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막 이런 스펙이나 막 이런 거를 따지는 이 시대에서 정말 과연 정말 성공이란 뭘까? 그리고 정말 스티브 잡스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자기 삶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한테 잘해주고 남한테 잘해주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감정도 있잖아요. 센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인의 뭐 하나님은 우리랑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 센스 그 감각들을 다 개발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랑을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꿈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변치 않게 갖고 갈 수 있는 그 기억들을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살으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정말 줘야 될 마음과 줘야 될 세상이나 이런 것들은 자아를 찾고 그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5가지 감각들 오감을 다 이렇게 오감을 다 쓰면서 자기 오감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그리고 오감이 어디까지가 자기의 그건지 끝인지 알아가면서 꿈을 꾸게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한테 미래를 자기가 설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름다운 기억들을 어린 시절에 많이 만들어주는 거. 그게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얘가 세상을 살 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학업 스트레스에서 갑자기 이제 스티브 잡스 얘기로 넘어왔는데 아이들한테 삶의 기술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이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요즘에 요리 잘하는 남자 대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기술들 있잖아요. 이제 운전하는 기술도 물론 있지만 그다음에 음식을 자기가 만들어 먹는 기술. 그런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의 기술. 그래서 저는 아이가 공부를 뭐 잘하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씻거나 뭐 자기를 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먹을 음식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본인이 만들어서 먹고 자기가 아름다운 집을 꾸밀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삶의 기술에 대한 능력들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취미 활동
왜냐면 저도 이제 취미 활동이 되게 많은데 살면서 보니까 이렇게 취미 활동들이 많은 게 인생을 되게 풍요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그 얘기를 했죠. 예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학습이라는 게 그래요. 강요를 하다 보면 공부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막 공부 계속해, 해. 그러면 누가 뭐 하라 그러면 별로 진짜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너무 공부해 하면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지금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평생 동안 배워야 되는 시기인데 중요한 거는 애들 자체가 배우는 게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모님들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뭐 아빠에 대한 거, 엄마에 대한 거,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에는 저는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어렸을 때 저 그 되게 그거 있잖아요.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300원이었어요. 대부분 아이스크림이 한 50원, 100원 할 때 3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제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항상 3개씩 사오셨거든요, 저녁에. 그래서 내 동생 둘이랑 이렇게 먹었는데 어느 날 제가 나 이거 빵빠레 평생 동안, 아니 평생 말고 매일매일 1개씩 먹고 싶어 그랬는데 제 생일이 5월 달인데 그래서 저희 아빠가 이제 큰일을 저지르셨죠. 제 생일에 빵빠레 300개를 사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랑 완전히 그때는 이제 냉장고를 여름엔 켜고 겨울엔 끄는 그런 전기를 아끼던 시대였는데 근데 이제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왜냐면 아빠 그 아이스크림 특정 그 아이스크림만 보면 아빠가 나한테 생일 때 이렇게 사주셨지. 그래서 300개를 사실 다 못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아래 넣어놔봤자 그건 이제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였냐면 동네 친구들을 줄 세워놓고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제 그거를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낼 것을 이제 맹세를 했죠. 빵빠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 제가 미술치료 현장이나 이렇게 해서 만났을 때 사람들 대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부모님과의 기억에는 먹는 거에 대한 기억이랑 스킨십에 대한 기억이 많더라고요. 뭐 엄마가 따뜻하게 홍시를 깎아주셨다. 그리고 몰래 놔두셨다 주셨다 아니면 아빠가 추운 겨울날 나를 업어서 집에까지 데리고 잠든 나를 데리고 가셨다 이런 기억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아빠가 돈 잘 벌어오고 많이 벌어와서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기억을 따뜻한 기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렇게 정말 작지만 먹는 것과 연결된 그리고 이제 스킨십이나 그다음에 이 따스함과 연결된 그런 기억들이 대부분이어서 이제 그 힘을 갖고 부모님이 안 계셔도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자아존중감이 생겨요. 나는 사랑받기에 되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이제 재벌 교육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 자아 찾기, 자아에 대해서 고민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뭐냐면 자아 존중감이 이제 WHO에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장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했는데 자아 존중감이었어요. 물론 자아를 찾아야 자아 존중감이 생기겠죠. 그러면 건강하게 우리 아이가 살기 위해서 자아 존중감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기느냐?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관계, 애착에서 생겨나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소중하고 너가 정말 멋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 거고 너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되면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 대상과 애착이 생기고요. 그 애착이 생긴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자아 존중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학업 스트레스나 애들 공부시키는 거랑 뭐가 관련이 있냐?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공부는 누가 하죠? 아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부모가 당연히 마땅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자아 존중감인데 자아 존중감이 생기게 해주는 건데 그게 생기기 위해서는 애착이나 그다음에 대상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대상 관계냐면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많은 아이일수록 자아 존중감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스트레스가 나오죠. 이제 제가 학업을 잘하려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생겨야 돼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차피 살다 보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근데 선생님들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 보면 스트레스는 되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을 하러 와요. 그런데 하러 오기 전에 막 이렇게 원고도 쓰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쁜 스트레스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저한테 발전적인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유스트레스고요. 그래서 스펠링으로는 EU로 시작해요. EUSTRESS. 그러니까 유스트레스라고 디스트레스가 있는데 DISTRESS 그래서 이렇게 디스트레스가 있는데 유스트레스는 제가 지금 방송을 하러 오면서 내가 이걸 잘해야 되는데 발전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 그 청취자분들한테 두 번째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잘해야 될 텐데 하는 이게 도전적이고 발전적인 설렘을 가진 이런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발전이 되니까 그걸 극복하고 나면 발전이 되니까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스트레스가 뭐냐면 디스트레스예요. 이게 이제 불안하고 우울을 동반해요. 근데 그러면 불안은 뭐냐 다 아시죠? 막 어쩌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 근데 우울은 제가 아까 영혼이 걸리는 감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우울은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야 되고 대해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네들 친구들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어쩌면 저희 아이나 저희 남편이나 같이 사는 사람들보다 부모님보다 더 많이 내가 다뤄야 되는 감정들이거든요. 불안하고 우울.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얘기했으면 노벨상을 받겠지만 프로이드 아시죠? 프로이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생의 본능하고 죽음의 본능, 무의식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평생 동안 다루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불안, anxiety라고 얘기를 해서 불안이란 책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적으로 삼지 말고 잘 알아서 이제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누가 있냐면 그 스트레스 이론 중에 라자러스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 라자러스라는 분이 뭐였냐면 스트레스는 개인이 심리적 상황에 대한 지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그 받는 그 스트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는 스트레스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유스트레스,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발전적으로 더 바뀔 수가 있는 건데 디스트레스가 되면 이제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소설을 쓰게 되죠. 근데 소설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분열이 와요. 강박이 오고 분열이 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겨야 되고 이걸 잘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죠? 그러면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자아존중감이 필요해. 근데 자아존중감이 필요하면 부모들의 뭐 애착이랑 대상관계가 중요해. 근데 그렇게 해서 애가 자아존중감이 컸는데 중요한 건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를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근데 라자러스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스트레스를 이기는 요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이에요. 신체적 건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티브 잡스도 그 얘기를 했죠.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일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일한 거 외에는 별로 행복한 기억이 없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내가 읽지 않은 책이 라이프라는 생명이라는 책을, 건강이라는 책을 나는 안 읽었던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건강이고요. 근데 두 번째가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던 WHO에서도 말을 했던 자아 존중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 해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많죠. 문제들이 되게 많죠. 저도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사회성. 그래서 라자러스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잘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는 거에 건강, 자아 존중감, 문제 해결 기술, 사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아이는 건강한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건강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아 존중감을 잘 크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해결 기술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얘가 사회성이 있는가? 하면 뭐예요? 학업 스트레스, 우울, 불안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아이 전체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를 못하면 넌 누굴 닮았니? 머리가 왜 그러니? 머린 좋은데 왜 공부 안 하니? 친구 탓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의 일단 건강을, 신체적인 건강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아 존중감이 잘 맞게 크고 있는지, 그다음에 문제 해결 기술이 있는지, 그다음에 사회성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스트레스는 사실 이 세상 살면서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네 가지를 아이가 잘 갖고 있으면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없더라도 아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들 다 원하시는 게 아이의 행복인데 내가 없어진 다음에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아이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 네 가지를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한테 또 많이 얘기가 오는 것 중에 뭐냐면 아이가 게임 중독이에요. 그 다음에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뭐 해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중독이라는 게 애딕션이라고 하죠. 근데 애딕션이 뭐냐면 무언가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그런 경우인데 의지하고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끊지 못해서 자기 자신까지 파괴하는 그런 걸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중독이 많이 생기냐면 외롭고 힘들고 좌절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예요. 그렇죠? 외로우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죠. 좌절하니까 그걸 극복할 수 없으니까 중독에 빠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네가 외로울 게 뭐가 있어? 네가 좌절할 게 뭐가 있어? 돈을 벌어 뭐를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석사도 청소년 전공이고 이제 박사도 청소년 전공인데 제가 이제 보면 청소년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보다 좀 많이 안다라고 그러니까 한 아이들을 10,000명 이상 만났죠. 청소년 아이들을. 그래서 애들을 보면 청소년기가 일생일대에서 가장 외로운 시기인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시죠? 왜냐하면 다들 대부분 어느 일생의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그다음에 장년기, 노년기 중에 어느 때가 가장 외로울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노년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노년기 정말 외로워요. 외로운데 노년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기술들이나 방어 기제들이 발달이 돼서 외로움이 와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그런데 청소년기는 자아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자아가 생기거든요. 생겨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발달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되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딱 보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혼자 외로운 게 더 외롭지 그냥 혼자 딱 섬이나 이런 데 있으면서 외로운 것보다는 그게 더 외롭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일생일대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좌절이나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서 중독에 쉽게 빠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아이를 그럼 외롭지 않게 해야 되는데 다 할 일들이 있는데 아이들 어떻게 외롭게 안 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중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 중독하고요. 행위 중독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저희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할 게 뭐 물질 중독은 뭐 알코올이나 뭐 니코틴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물질에 대한 거에 대한 중독인데 이제 오늘은 뭐 알코올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중독, 게임이라든지 스마트폰 뭐 이런 데 중독이 많이 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외로워서 좌절하기 때문에 중독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왜 외롭고 좌절하고 힘든데 왜 아이들이 거기에 빠지는가? 를 보면 이제 중독 자체, 아이들 중독 자체는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이런 중독 자체는 대인관계라든지 사회 공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에요. 우리 애는 사회생활도 잘하고 뭐하고 네, 그런데 그 중독이 일단 빠지게 되면 사람을 멀리하고 계속 이제 그 컴퓨터나 게임이나 이런 데만 아이들이 이제 올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중독은 대인 공포나 사회 공포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원시 시대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의 역사가 수백만 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사실 그때 이제 원시 시대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뭐 이런 그런 원시 시대에 사람이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모르시겠죠? 네.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면서 살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밤에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혼자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맞춰서 집에 가야 되는, 그러니까 한국에 가야 되는데 사람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는 세계여서 사람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제가 원래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사회성도 되게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캐나다나 이런 이렇게 새로운 사회에 가니까 되게 무섭고 이게 사람들이 공포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원시 시대에 보면 사자나 독수리보다 우리가 더 훌륭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때 살아야 돼요. 저희가 살아야 되면 사자나 독수리보다 저희가 훨씬 나은 게 없는데 지금의 역사로 보면은 저희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것도 사자도 우리에다 가둬놓고 막 이렇게 모두 하죠. 저거 버스로 막 이렇게 다니면서 사자 사는 것도 보고 할 정도로. 왜냐면 걔네들이 훨씬 더 저희보다는 신체적인 거나 여러 가지 능력이 뛰어난데 저희는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관람을 하고 그 친구들은 저희한테 관람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이유가 어떻게 역사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됐는데 근데 저는 그걸 나누는 걸 집단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들은 물론 무리지어서 생활을 하긴 하지만 인간은 집단화에 더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혼자서 뭐 할 거?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는 사람이 두렵잖아요. 저도 두렵고 다 두려워서 그랬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사자를 같이 잡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집단화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집단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같이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살면서 그다음에 언어를 발전을 시키죠.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역사는 되게 오래됐지만 사실 BC 4,000년 전부터 이제 문자가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소통을 해서 지금까지 이런 찬란한 문화까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제 제 목소리를 다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제 저희 기술이나 모든 것이 발달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다 집단화에 이제 성공을 해서 이제 했는데 개인이 집단화를 하다 보니까 뭘 포기해야 되죠? 자기의 욕구나 욕망이나 자기의 이제 그 필요한 거. 오늘 모이기 싫은데 거기 꼭 가야 돼. 그리고 얼굴 도장 꼭 찍어야 돼.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뭐였냐면은 옛날에는 한 사람이 내가 혼자서 할 거보다는 뭐가 돼요?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요즘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아까 이제 다시 스트레스로 오면. 근데 스트레스는 그때 시대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지금의 스트레스와 그때 스트레스가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그 스트레스를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그때 시대에는 그 스트레스를 함께 나눌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어릴 적만 해도 저 만약에 무슨 고민이 있거나 뭐 대학을 어디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다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선배 언니, 뭐 교회 언니 오빠들 뭐 이렇게 선생님들. 근데 요즘에는 다 모이면 무슨 얘기만 하죠? 맛집 얘기하고 여행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부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개인이 또 뭐를 해요? 집단하고 타협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내가 자아 실현을 하고 내가 발전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데 집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게 말해서 이용하면서 윈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혼자 놀 수 있고 혼자서 욕구를 풀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인터넷 공간이나 가상 공간이나 그래서 자기가 집단하고 어울려서 놀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 내가 외롭고 그러니까 그냥 1차적인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게임하고 푸는 게 훨씬 편해. 그럼 화장 안 하고 나가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그냥 친구 꼴 안 봐도 되고 그래서 그게 다 좋은 것 같은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원시 시대의 그 공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함께하는 기억들이 없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멀쩡하게 잘 지냈지만 캐나다에서 어느 시간대가 되면 밖을 잘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서.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가상현실에 이렇게 가상 게임이나 이런 데 몰두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무언가를 할 때 그런 기억들이 없고 그런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 만나냐면 인터넷 뭐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검색어 순위, 범죄도 그런 데서 다 알아내고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을 계속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아이들 아까 이제 뭐 자아존중감 얘기도 하고 사회성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인터넷 중독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집단, 그러니까 이제 집단이라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소집단들 있잖아요. 뭐 종교적인 집단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나 이런 데서 정말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나 이런 데서 노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몸을 부대끼고 그다음에 머리를 쓰고 뭔가를 만들어 보고 그렇게 신나게 노는 어릴 적 저희들이 연을 만들어서 놀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불안이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마다. 근데 이 불안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되게 표면적으로는 막연히 두렵고 되게 무섭잖아요. 그리고 어쩔 줄 모르겠잖아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증상이 오잖아요. 근데 이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에 용기 있게 나아가라고 하는 저의 존재의 채찍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불안이나 뭐 그런 것들을 친구로 두자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불안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울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제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고 이러면 제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우울해지면 내가 감기가 걸렸네? 몸을 좀 더 따뜻하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도 이게 마음의 감기래 우울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울하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챙겨야겠구나 라고 하는 제 존재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런 이면인 거죠. 채찍질. 불안도 마찬가지.
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에너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움직이고 역동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풀어내면 되게 좋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이걸 잘 풀어내지 못하고 계속 이거를 마음속에 두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풀거나 이렇게 사회성이나 문제 해결 기술이나 이런 거를 피해요. 피하고 도망가고 혼자 하고 그다음에 내 방에서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에너지들이 되게 제멋대로 날뛰어서 이제 불안해지죠. 그다음에 올 수 있는 게 강박이에요. 그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분열증.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저게 되는 거죠. 소설을 쓰게 되면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닌 여러에게 내가 계속 움직이고 다니는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한테 자아존중감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일단 아이와 대상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 거기 때문에 제가 얘한테 무슨 스킬이나 이런 걸 알려주기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기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아이. 그게 제일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고민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 장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정신장애 그쵸? 뭐 드라마도 되게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들 되게 정신장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아동기에 제일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에서 ADHD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과잉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자, 이거는 이제 보시면 딱 세 개로 나눠져요. 부주의한가, 아이가 부주의한가, 그 다음에 과잉 행동을 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동성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보는데 부주의는 뭐냐면 집중을 잘 못해서 뭐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뭐 물건도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를 갖다 확 뜯어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제 비교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가 많이 부주의하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물건을 계속 잃어버린다. 막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름 써놓고 했는데 막 우산 다 버리고 오고 뭐하고 막 잊어버린다 이런 경우들. 근데 이제 과잉행동은 뭐냐면 우리 애가 ADHD인 것 같아요 하고 저한테 되게 많이 오세요. 근데 대부분 보면 ADHD인 게 아니라요. 자기 본성에 맞게 행동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떤 정도냐면 ADHD인 아동들이나 이렇게 아기들 말고요. 그러니까 뭐 5살, 6살 말고 아동들, 그러니까 한 학년기 아동,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이 정도 3학년 되는 아이들 중에서 애가 아예 앉아있지 못하는 정도. 그러니까 막 발에 모터가 달린 듯이 막 두루루루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완전 정신없는 그 정도? 그리고 1000명 중에 몇 명 안 나와요. 한 3, 4명? 근데 어느 학교에 가보니까 자기네 학교에 ADHD가 선생님이신데 자기네 반에 애들이 30명인데 그중에 6명이 ADHD라고 하셔서 제가 웃었는데 그런 일은 없고요. 어떻게 그렇게 모아놓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고 이제 정말 발에 모터가 달린 듯이 계속 돌아다니는 아이.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과잉 행동을 하는 아이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동성은 뭐가 있냐면 충동성은 그냥 성급하게 뭐든지 하는 거, 차례를 못 기다리는 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놀이공원에 가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충동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애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뭐 보면 사달라 그러고 뭐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놀이동산에 가서 줄을 못 서갖고 애들한테 많이 째려봄을 당하는 정도? 근데 대부분 아이들 다 줄 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정도의 그런 정신장애로서의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는 여러분 주변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기질적으로 더 밝고 명랑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인 거
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중에 그러니까 부주의함이라든지 뭐 그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할머니나 막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시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가까운 뭐 복지관에 가보셔도 되고요. 복지관의 가족상담팀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물어보셔도 되고 뭐 정신보건센터나 그다음에 이제 저는 병원에 이제 소아정신과나 이런 데 너무 심한 경우 그러니까 이 너무 심한 경우라고 하는 거는 엄마가 생각해서 너무 심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서 이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애가 과잉행동 장애예요. 그러면 얘 ADHD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들이 계속 과잉 행동을 하고 부주의를 하고 충동적으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아이 관계가 좋을까요? 깨졌을까요?